강의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겨서 영광을 생각하고요. 제가 경험했던, 부족하지만 경험했던 부분을 많은 변호사님께 공유할 수 있는 자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것은 공사 도급 계약의 일반론과 그리고 공사 대금 관련 법률관계, 그리고 공사 기간 관련 법률관계, 이렇게 세 가지에 대해서 크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책자로 제가 드린 부분에는 그 외에 여러 가지 목적물이라든지 해제에 관한 부분이라든지 이런 게 있는데요. 그 내용을 다 그 3시간 동안 하기에 너무 많이 양이 많아서 가장 핵심이 되는 부분만 먼저 좀 말씀드리려고 이렇게 추렸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강의 자료에 있는 그 내용들은 일단 윤재훈 변호사님의 건설분쟁관계법 그리고 건설부동산 실무 법원에서 사용하는 책 그 두 개를 참고해서 만든 거고요. 그 외에 제가 이제 일하면서 봤던 학업심 판례들이나 제가 직접 수행했던 사건들 그런 걸 추가해서 정리했습니다. 건설 분쟁의 유형은 대표적인 사례를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왼쪽이 전형적인 건축공사에 관한 형태입니다. 건축주가 지금 행정관청과의 관계가 있고 수급인과의 토급계약을 맺고 공사를 진행을 하고 수급인은 그 밑 하수급인과 계약을 하고 그 외에 설계사, 감리사들이 있고 여러 가지 이제 뭐 구조기관이 있는 이런 형태고요. 제가 지금 오늘 말씀드린 부분도 빨간색 칠해 있는 건축주와 시공사 사이의 법률관계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측에 만일에 건설공사가 PF 사업, 보증이 들어간 대출이 들어가는 PF 사업에는 더 복잡한 법률관계가 있는데요. 이건 아마 지금 뭐 PF 관련된 강의가 저희 연수원 여기에 하반부에 있기 때문에 그걸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이렇게 다양한 법률관계와 법적 주체들이 혼재돼서 공사를 진행하다 보니까요. 건설공사는 그 법적 리스크가 내재되어 있다. 아니면 뭐 법률 클레임이 빌트인되어 있다. 이런 표현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법률 분쟁이 많이 발생하는 분야이고요. 그리고 공사 도급 계약, 도급과 수급인 사이의 법률 관계를 쉽게 딱 말씀을 드리자면 도급인은 목적물을 받는 게 목적이고 수급인은 돈을 받는 게 목적입니다. 때문에 수급인은 어떻게 하면 돈을 잘 받을 것인가 그리고 공사 과정에서 돈이 늘어나면 어떻게 그 늘어난 돈까지 받을 것인가 그런 문제가 되는 거고요. 도급인의 입장에서는 목적물을 제때 받을 수 있는 거냐 받았는데 목적물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그런 부분에서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느냐 이런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근데 오늘 제가 이 공사대금과 공사기간에 대해서 강의하는 거는요. 주로 일단 수급인의 입장에서 이렇게 공사대금 청구권, 그 외에 공사기간을 공사연장 청구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이건 사실 도급인과 수급인의 관계는 동전의 양면 관계이기 때문에 정반대로 생각하시면 마찬가지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사대금도 계약상 공사대금이 있고 추가공사대금이 있는 거고요. 계약상 공사대금에서는 뭐 변제비, 소멸시효, 기성부를 어떻게 확정할 거냐 이런 쟁점들이 있을 거고 추가공사대금은 이거 인정받을 수 있는 거냐, 범위는 어떻게 되는 거냐라는 문제가 있을 겁니다. 결국 건설공사에서는 시간이 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공사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인건비나 아니면 여러 가지 비용들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공사 기간이 늘어나는 것도 결국 돈과 연관이 되어 있는데요. 공사 기간이 시공사의 잘못으로 늦어지게 되면 시공사가 자기의 비용을 들여서 공사를 해야 되고 지체상금을 부담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반대로 시공사의 책임 없는 사유로 늦어지게 되면 발주자한테 공사 기간을 연장해달라는 연장 요청을 할 수 있을 거고요. 그리고 그 연장된 기간 동안에 발생하는 공기 연장 간접비라는 부분을 또 달라고 요구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공사가 늦어졌는데 지연 사유가 우리 잘못이 아니다. 그런데 발주자가 기간을 맞춰라고 하면 돌방공사라고 해서 인원을 더 많이 투입해서 공사를 할 수도 있고요. 그럴 경우에는 추가 공사비를 또 받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도급인과 수급인 사이에 수급인이 돈 달라고 소송 제기하면 도급인은 이제 항변으로 보통 이제 지체상금으로 상계하고 하자로 손해배상이 있으니까 그걸로 상계한다. 이렇게 하는 형태가 전형적인 거고요. 그 외에 중간에 해제가 됐을 때는 수급인은 기성금을 더 달라 아니면 부족법관 해제로 손해배상을 해라 이렇게 하고 도급인은 반대로 지체상금으로 상계하고 이런 형태로 진행이 될 겁니다. 유형은 제가 한 4가지 정도를 써봤는데요. 한번 참고만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공사도급 계약을 변호사 입장에서는 2가지로 업무가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일단 계약서를 작성하는 업무, 계약서를 검토하는 업무가 있을 수 있고 분쟁이 터졌을 때 그 계약서를 해석해서 소송에서 활용하는 업무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 두 가지 업무를 다 하실 때는 그냥 사적 자치의 원칙이다 이렇게 일단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공사도급 계약서는 계약건마다 되게 형태가 다양합니다. 어떤 도급 계약서는 수백 페이지가 되는 계약서도 있고요. 어떤 계약은 뭐 한 두세 장으로 하는 계약도 있습니다. 근데 계약은 기본적으로 처분 문서에 따라서 그냥 공사 법률 관계가 형성된다고 보시면 될 겁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이제 강행법규적인 성격을 가지는 법령이 있으면 그 부분 때문에 효력이 제한되거나 일부 무효로 될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 규정이 있다는 정도만 일단 인지를 하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표에서 지금 보여드린 것처럼 사무적 영역에서는 원칙적으로 계약에 따라 이루어지는데 민간건설공사라면 건설산업기본법 22조 5항, 공공건설공사라면 국가계약법 시행령 4조에 보면 계약 당사자의 예상하지 못하는 사유들에 대해서 권리나 이익을 제한하는 규정을 효력이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들을 잘 활용하셔가지고요. 소송에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방금 그 도급계약의 사적 자치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계약서를 잘 보는 게 가장 중요한 문제인데 공사도급 계약서는 단순히 계약서 표지 한 장 아니면 붙어있는 일반 조건 한 14장 그것만이 계약서가 아닌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밑에 각 주에 표시해 놓지만 보통 계약서 일반 조건 가면 계약 문서를 뭐라고 이렇게 규정을 하는데요. 거기에 보면 이제 뭐 설계서, 산출계약서 이런 것도 들어간다. 그 다음에 설계서는 또 어떤 거가 설계서에 해당한다. 이런 정의들을 두고 있습니다. 그럼 이런 모든 문서가 다 계약 문서이기 때문에요. 계약서를 해석하실 때 이런 것들이 모두 다 관련된다는 점을 기억하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건설산업기본법 22조 5항은 2013년 8월달에 신설된 규정이고요. 이 건설산업기본법 22조 5항이 법인에게 일방적 불리한 규정들을 일부 무효로 한다는 아주 예외적인 강행 규정을 도입한 건데요. 실제 지금 하급심 판례 중에서 이 법령을 적용해서 일부 무효라고 판단한 사례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저희가 한번 이거를 검토할 일이 있어서 하급심 판례를 전수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 법령을 적용해서 무효로 판단한 건이 한 10건도 안 되는 걸로 보였고요. 그 외 나머지는 다 이제 계약이 유효하다 이렇게 판단을 했고 그 외에 뭐 그 10건이라고 되는 것들 중에서도 정면으로 처분 문서의 효력을 부정한 건은 한 두세 건 정도였습니다. 나머지는 이 법령의 취지를 고려하면 이 계약은 어떻게 제한적으로 해석돼야 된다 이런 형태로 주로 판시를 많이 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여기 제가 제시해드렸던 수원지방법 판결은 예외적으로 무효라고 이렇게 판시한 판결이라서 한번 참고하시라고 보여드린 거고요. 주로 이제 공사도급 계약서에서 문제가 되는 부분은 계약 체결 이후에 사정 변경이 발생했을 때 돈을 안 준다. 계약서에 이렇게 쓰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특히 도급인 입장에서는 계약 체결 뭐 얼마 뭐 100만 원 이렇게 계약을 체결했는데 그 이후에 자꾸 돈 올려달라고 하는 게 너무 싫은 거예요. 그래서 계약 금액은 절대 증액 불가다 이렇게 쓰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아마 건산법에 따라서 무효로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그것도 어떤 경우에까지도 돈을 안 물려주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한 번은 의뢰인이 이 계약서를 검토를 의뢰를 했는데 설계 변경이 있더라도 계약 금액 증액은 불가하다 이런 규정이 있길래 이거는 좀 효력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이거를 완화하는 조치를 취하셔야 된다. 그 완화하는 조치 전적으로 증액을 불가하다고 하면 무효로 될 수 있으니까 예를 들면 사소한 변경사항 그것도 좀 더 구체화해서 아니면 계약 금액의 3%, 5% 미만의 사항으로서 어떤 사항 이런 정도로 제한을 하고 그 제한을 하더라도 계약 체결 전에 미리 그걸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을 주고 그 협상이 이루어졌다는 그걸 다 남기셔야지만 이게 무효로 되지 않을 겁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이후에 한 1년 정도 있다가 의뢰인이 다시 찾아오셨어요. 오셔가지고 시공사가 돈을 더 달라고 합니다 라고 해서 그때 뭐 어떻게 해서 거기에 따라서 하시면 되지 않겠습니까 했더니 계약서 2장 찍은 거에는 계약 금액의 30%를 초과하지 않는 한 증액은 없다 이렇게 쓰신 거예요. 그 정도라고 하면 발주자가 요구해서 설계 변경이 이루어졌는데도 시공사한테는 30%가 넘어가지 않으면 안 준다 이러면 무효로 될 가능성이 상당히 있어 보입니다. 물론 이제 거기에 대한 명시적인 판례가 아직까지 나온 것들 별로 없는데요. 그렇게 저는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한번 소송이나 사건을 하실 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급심 판례를 저희가 한번 전수조사를 했다가 기각된 사례들의 유형을 한번 정리해 봤었는데요. 그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통 이제
1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유리한 요소도 함께 포함되어 있는 경우. 이게 2번, 3번이 가장 중요할 것 같은데요. 현장 설명회나 입찰 공고문 등을 통해서 계약 조항을 미리 충분히 설명하였는지 여부. 그리고 3번은 계약 단가 충분히 예상 가능한 사항이었는지 여부. 결국은 계약 금액을 정하기 전에 충분히 수급인이 이걸 검토하고 그래도 억셉트했다라고 한다면 유효로 될 가능성이 높은 거고요. 그렇지 않고 계약서를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들고 와서 그 다음날 그냥 찍게 하고 이렇게 하면 사실은 그만큼 좀 이렇게 부정적인 평가를 받을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